시어머니가 이상한 말씀을 하셨지요. 부지런한 며느리는 망한다고. 경상도 함안 고을 홀레날 가마에서 내리자마자 하품을 하고 비틀거린 새색시가 있었습니다. 비녀까지 떨어뜨려 온 마을의 웃음거리가 된 가진 것 하나 없는 가난한 집딸이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 게으르고 볼품없어 보이던 며느리가 훗날 무너져가는 집안 전체를 혼자 살려냈습니다.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그 느릿한 눈빛 뒤에 봄부터 가을까지 아무도 모르게 준비해온 것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과연 그 며느리가 남몰래 감춰온 진짜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골목길 옛이야기입니다. 이 채널은 혼자서 한 편 한 편 정성껏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경상도 함안 고을 어귀에 자리 잡은 최가댁은 그 고을에서 손꼽히는 부잣집이었습니다. 기와 지붕이 하늘을 향해 날렵하게 솟아 있었고 넓은 마당에는 장독대가 줄줄이 늘어서 있었으며 곳간에는 겨울이 지나도 쌀이 남는다는 소문이 고을 안팎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최진사는 슬하에 아들 셋을 두었는데 맏아들은 고을 원님께 곡식을 빌려줄 만큼 살림이 두둑하였고 둘째 아들은 장에 나가 포목 장사로 재미를 보고 있었으며 막내 아들 최준혁은 아직 혼례를 올리지 못한 채 어머니 윤씨 부인의 곁에서 집안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봄이 깊어 산수유가 다 지고 복숭아꽃이 막 피어나던 무렵 최가댁에는 혼례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가댁 막내 아들의 혼례 소식에 너도 나도 귀를 쫑긋 세웠고 신부가 어떤 집안의 어떤 처자인지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신부는 여산연씨 집안의 딸 연화로 아버지가 젊어서 세상을 뜬 뒤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는 말이 고을 여기저기 돌았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살림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었으므로 처음부터 탐탁지 않게 여기는 눈길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윤씨 부인은 아무 말 없이 혼례 날짜를 잡았고 아무 설명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혼례 당일 최가댁 마당은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이웃 마을에서도 구경꾼들이 몰려들었고 맏며느리 순덕은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감독하고 종들을 호통치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순덕은 키가 크고 눈썹이 짙은 여자로 최가댁에 시집 온 지 12해가 넘어 집안 살림의 절반을 틀어쥐고 있었습니다. 둘째 며느리 개화는 자그마한 체구에 눈이 빠르고 입이 가벼운 편이었는데 그날 아침에는 손님들 사이를 부지런히 오가며 신부 이야기를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들었어요? 여산 연시내라는데 아버지도 없고 살림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님께서 왜 저런 집안에서 며느리를 들이셨는지 도통 모르겠어요. 개화의 말이 한 사람 귀에서 다른 사람 귀로 옮겨 다니는 동안 마당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가마가 최가댁 대문 앞에 멈춘 것은 오시가 조금 지난 무렵이었습니다. 가마꾼들이 가마를 내려놓고 문을 열자 마당에 모인 하객들이 일제히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붉은 연지와 곤지를 찍고 족두리를 쓴 신부가 가마 안에서 몸을 일으키는 순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화는 가마 밖으로 발을 내디디며 커다란 하품을 한 번 내뱉었는데 그 하품이 어찌나 길고 깊었던지 족두리 윗 떨기꽃이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웃음이 비어져 나왔고 누군가 뒷자리에서 기침으로 웃음을 감추었으며 또 누군가는 옆 사람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연화는 가마에서 완전히 내려선 뒤걸음을 내딛다가
왼쪽으로 한 번, 오른쪽으로 한 번 비틀거렸는데 부축하러 달려온 시비의 팔을 붙들고서야 겨우 중심을 잡았습니다. 오랜 가마 여정에 다리가 저린 것이라 하기에는 그 비틀거림이 묘하게 느릿느릿하였고 눈꺼풀이 반쯤 내려앉은 것 같은 표정은 마치 방금 잠자리에서 일어난 사람 같았습니다. 마당 구석에서 수군거림이 거세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순덕은 그 장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손님들 사이에 서서 목소리를 낮출 생각도 없이 또렷하게 말하였습니다. 저런 며느리가 집안 망치지. 시집 오는 날 하품이나 하면서 비틀거리다니 체면이 무엇인지 모르는 게야. 그 말은 조용한 날 돌을 물에 던진 것처럼 파문을 일으켰고 순덕 주변에 서 있던 여자들은 고개를 끄덕이거나 입술을 삐죽 내밀며 동조하였습니다. 개화는 그보다 조금 더 잘 들리는 목소리로 웃음을 섞어 말하였습니다. 어머, 언니 말씀이 맞아요. 저러다 절은 제대로 올리겠어요? 두 며느리의 말이 겹쳐 퍼지는 동안 연화는 고개를 들지도 내리지도 않은 채 느릿느릿 마당을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패백 자리가 마련된 안채로 들어서기 전 연화는 혼례 절차에 따라 마당 한가운데서 큰 절을 올려야 하였습니다. 시어머니 윤씨 부인과 시아버지 최진사 앞에 무릎을 꿇은 연화는 두 손을 모아 이마 가까이 올리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절의 절반쯤 진행되었을 때 머리에 꽂혀 있던 비녀가 스르르 빠져 땅 위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는 작았지만 그 작은 소리가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귀에는 유독 크게 들린 듯하였습니다. 웃음이 여기저기서 터졌고 몇몇은 아예 입을 가리지도 않았으며 한 노인은 저런 첫날부터 이래서야 라고 혀를 차는 소리가 두세 사람 너머까지 들렸습니다. 연화는 허리를 들어 떨어진 비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시비가 황급히 달려와 집어들어 건네려 하였지만 연화는 손을 저어 막고 제 손으로 천천히 비녀를 주워 들었습니다. 그 동작이 어찌나 느긋하였던지 서두르는 기색이 전혀 없었고 주변의 웃음소리와 수군거림에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비녀를 다시 머리에 꽂으면서 연화의 손가락은 한 번도 떨리지 않았고 눈썹 한 올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사람들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는지 웃음소리가 잦아들고 묘한 침묵이 잠깐 드리웠습니다. 윤씨 부인은 그 모든 장면을 안채 마루에 앉아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최가댁의 안주인은 60을 넘긴 나이에도 허리가 곧았고 목소리를 높이는 법이 없었으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눈이 매섭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그 윤씨 부인이 연화의 비녀가 떨어지는 순간 입꼬리를 살짝 끌어올렸습니다. 박장대소도 아니었고 비웃음도 아니었으며 혼자만의 조용한 흐뭇함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미소를 알아챈 사람은 많지 않았고 알아챈 사람 중에도 그 의미를 헤아린 이는 없었습니다. 막내 아들 최준혁은 혼례복을 입고 신랑 자리에 서서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18배 서당을 마치고 23이 된 지금까지 집안일을 도우며 혼기를 기다린 그였지만 이날 신부의 모습은 무언가 예상과 달랐습니다. 하품을 하며 비틀거리는 신부도 낯설었고 비녀가 떨어져도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는 신부는 더욱 낯설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낯선 것은 어머니의 그 미소였습니다. 최준혁은 어머니를 향해 시선을 보냈지만 윤씨 부인은 이미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린 뒤였습니다. 혼례는 예를 갖추어 마무리되었고 손님들은 음식을 나누며 오늘의 이야깃거리를 안주 삼아 저물녘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연화에 대한 이야기는 그날 고을 안에서 몇 차례 더 입에서 입으로 옮겨졌고 점점 살이 붙어서
어떤 사람의 입에서는 신부가 가마에서 내리자마자 쓰러질 뻔했다는 이야기가 되었고, 어떤 사람의 귀에서는 비녀를 3번이나 떨어뜨렸다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비우고 종들이 마당을 정리하기 시작하였을 때, 연화는 신방 안에 있어야 할 시각에 조용히 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신발을 신고 마당을 가로지른 연화는 곳간 쪽으로 걸어갔는데, 그 발걸음은 낮에 느릿느릿함과는 사뭇 달리 방향이 분명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곳간 문을 살며시 열어 안을 들여다보는 동안 연화의 눈이 어둠 속에서도 위아래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가만히 술을 세는 듯도 하였고 남은 쌀의 양을 가늠하는 듯도 하였습니다. 얼마나 서 있었는지 연화는 소리 없이 곳간 문을 닫고 뒷곁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뒷곁에는 장독대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장독 하나하나를 손바닥으로 두드려 보았는데 소리가 울리면 고개를 갸웃하였고 금이 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손끝으로 금의 길이를 더듬었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장독대의 상태는 겉에서 보기와 달리 여러 군데 금이 가 있었고 뚜껑이 제대로 맞지 않는 것도 2-3개 눈에 띄었습니다. 연화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무언가를 세는 것처럼 입술을 작게 움직였습니다. 우물 앞에 다다랐을 때 연화는 두레박을 내려 물을 길어 올려 맛을 보았습니다. 한 모금을 입에 머금고 잠시 가만히 있다가 뱉어 낸 연화의 눈썹이 미세하게 좁아졌고 다시 한번 두레박을 내려 물을 길어 올려 손바닥에 받아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 행동을 3번 반복한 뒤 연화는 우물 주변을 한 바퀴 돌며 바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끼가 끼어 있는 정도, 돌쌓임새의 상태, 두레박 줄에 닳은 정도를 훑어본 연화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한 봄밤이었습니다. 바람이 없어 마당에 복숭아 꽃 내음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어딘가에서 개구리 울음소리가 끊겼다 이어졌습니다. 연화는 한참 하늘을 바라보다가 뒷곁에서 안채 쪽으로 걸음을 옮겼는데 그 얼굴에는 낮에 마당에서 보이던 멍한 표정 대신 무언가를 다 알고 있는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고요하고 깊은 표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신방으로 돌아오는 길목에서 연화는 안채 마루에 혼자 앉아있는 윤씨 부인과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잠자리에 들었어야 할 시각인데도 마루에 앉아 어둑한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올렸고 윤씨 부인은 그 인사를 받으면서 며느리의 손을 보았습니다. 뒷곁에 흙이 손끝에 묻어 있었고 두레박 줄에 닿았던 자국이 손바닥에 붉게 남아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선을 다시 마당으로 돌리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는데 그 숨결 안에 무언가 긴 기다림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연화도 아무 말을 꺼내지 않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루를 지나 신방 쪽으로 걸어가는 연화의 뒷모습을 윤씨 부인은 끝까지 바라보았고 그 눈빛은 낮에 마당에서 비녀가 떨어질 때 보였던 흐뭇한 미소와 같은 결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가댁의 밤이 깊어갔습니다. 종들은 잠자리에 들었고 손님들은 모두 돌아갔으며 맏며느리 순덕은 오늘 새로 들어온 며느리 이야기를 남편에게 실컷 늘어놓고 잠이 들었습니다. 둘째 며느리 개화는 내일 아침 장에 나가 이 이야기를 이웃에게 전할 생각을 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오늘 하루 비웃었던 하객들도 모두 같은 생각을 가슴 한켠에 품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저런 며느리는 집안에 도움이 안 된다고,
저런 게으름으로 무엇을 해낼 수 있겠느냐고. 하지만 그날 밤 연화가 곡간과 장독대와 우물 앞에서 얼마나 오래, 얼마나 꼼꼼하게 무언가를 헤아리고 있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최가댁의 단 하나, 마루에 앉아 며느리의 손에 묻은 흙을 바라보았던 윤씨 부인뿐이었습니다. 새벽 딸기 울기도 전에 최가댁 마당에는 빗자루 소리가 났습니다. 맏며느리 순덕이었습니다. 순덕은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부뚜막에 불을 지피는 것이 자신의 자랑이었고, 그 자랑을 하루도 빠뜨린 적이 없다는 것이 또 하나의 자랑이었습니다. 빗자루가 마당돌 사이를 긁어낼 때마다 서걱서걱 소리가 안채까지 들렸고, 그 소리는 아직 잠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무언의 선언처럼 고울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순덕이 마당을 다 쓸기도 전에 둘째 며느리 개화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개화는 물동이를 이고 우물 쪽으로 걸어가면서 일부러 발걸음 소리를 내었고, 물동이를 내려놓을 때도 쿵 소리가 나도록 놓았습니다. 아범은 아직도 안 일어났어요? 순덕이 마당 안쪽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답이 없자 순덕은 빗자루를 세우고 양손을 허리에 얹으며 안채 쪽을 노려보았습니다. 안채에서는 기척이 없었고, 막내 아들 내외가 묶는 별채에서도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코웃음을 치고 다시 빗자루를 들었는데, 그 손놀림이 아까보다 더 세어져서 돌바닥에 빗자루 끝이 부딪혀 쩌렁 소리를 냈습니다. 해가 동쪽 산등성이를 넘어 마당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도 한참이 지났을 때 별채 문이 열렸습니다. 연화가 나왔습니다. 머리는 얹었지만 매무새가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았고, 눈꺼풀은 아직 무거운 듯 반쯤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연화는 마당으로 내려서면서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고 장독대 쪽을 한번 바라보고, 그리고 아주 천천히 부엌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순덕은 그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다가 옆에 있던 개화와 눈을 마주쳤고, 개화는 입술 한쪽을 비틀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제 혼례날에 그러더니 오늘도 이 시각에야 나오네요. 개화가 물동이를 이며 지나가면서 연화에게 들리도록 말하였습니다. 연화는 그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부엌 쪽으로 계속 걸었습니다. 개화는 고개를 다시 한번 저으며 우물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날 아침 밥상을 차리는 동안 연화가 부엌에서 한 일은 국그릇을 나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느릿느릿 두 손으로 한 그릇씩 날랐는데, 순덕이 보기에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느림이었습니다. 종들이 밥상을 내가는 동안에도 연화는 부엌 안에서 솥뚜껑을 여닫으며 무언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솥 안에 남은 밥풀의 양을 보는 것인지, 불 조절 상태를 확인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결국 사달이 났습니다. 연화가 국그릇을 들고 안채 마루로 올라가던 중 섬돌 가장자리에 발이 걸리면서 그릇이 크게 기울었습니다. 국이 절반쯤 쏟아지며 마루 끝을 적셨고, 남은 국물이 연화의 치맛자락을 흠뻑 적셨습니다. 순덕이 달려왔습니다. 달려왔다기보다는 이미 그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새댁이 국도 못 날라요? 종년만도 못하네. 순덕의 목소리는 안채 안까지 울렸고, 마침 시아버지 최진사가 방 안에서 기침을 한 번 하였습니다. 연화는 무릎을 꿇고 쏟아진 국을 손으로 닦으려 하였는데, 순덕은 그 앞에 걸레를 내던지며 손으로 닦으면 어떡해요? 걸레로 닦아야지라고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개화가 마당에서 그 광경을 보며 손으로 입을 가렸지만 가린 손 안에서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연화는 걸레를 들어 마루를 닦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꼼꼼하게 국물이 스민 나뭇결 사이까지 닦았습니다. 순덕이 보기에는 그 닦는 동작도 답답하였는지 발을 동동 구르며 됐으니까 가서 다른 거나 해요 라고 하였지만 연화는 마루가 다 닦일 때까지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최가댁 마당 한 귀퉁이에서 그 광경을 처음부터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늙은 머슴 종돌이였습니다. 종돌이는 최가댁에서 30년 넘게 일한 노인으로 허리가 굽고 왼쪽 다리를 약간 절었지만 눈이 밝고 입이 무거웠습니다. 종돌이는 연화가 마루를 다 닦고 일어서는 것을 보면서 무릎 위에 얹어 두었던 손을 가만히 쥐었다 폈습니다. 점심 무렵 순덕은 연화에게 빨랫감을 맡겼습니다. 보통 빨랫감이 아니었습니다. 안채에서 나온 이부자리와 겉옷들, 시아버지 최진사의 두루마기, 장독에 쓰던 보자기들이 한꺼번에 쌓여 있었고 그 양이 종 둘이서 반나절은 잡아야 할 분량이었습니다. 순덕은 그것을 연화 앞에 가져다 놓으면서 오늘 안으로 다 하세요라고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개화는 그 옆에서 웃음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화는 빨랫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 움직이지 않으니 빨리 시작하라는 소리가 나올 것 같았지만 순덕은 이미 안채로 들어가 버린 뒤였습니다. 연화는 빨랫감을 반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고는 위쪽 절반만 들어들고 개울로 내려갔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마당에 그대로 쌓인 채로 남겨두었습니다. 개화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잠시 뒤 순덕도 나와 보았습니다. 순덕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절반만 하고 절반은 내팽개쳐 둔 거야? 저것 봐, 저것. 순덕의 목소리가 올라갔지만 연화는 이미 개울 쪽으로 내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개화가 순덕의 팔을 잡으며 언니 어차피 못 쓸 며느리인 거 다 알잖아요. 두고 보면 돼요라고 달랬지만 순덕은 한동안 마당에 쌓인 빨랫감 절반을 내려다보며 씩씩거렸습니다. 그 광경을 뒤껴 담장 너머에서 지켜보던 종돌이는 발을 절뚝이며 개울 쪽으로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개울가에서 연화는 빨랫감을 방망이로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종돌이가 바위 위에 걸터 앉자 연화는 고개를 들어 한 번 보고 다시 방망이를 들었습니다. 아씨, 나머지도 가져올까요? 종돌이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연화는 방망이를 잠깐 멈추고 대답하였습니다. 괜찮아요. 오늘은 이것만 해요. 종돌이는 고개를 갸웃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생각난 듯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은 두고 봐야 아는 법이지요. 저도 여기 30년 있으면서 그걸 배웠습니다요. 연화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방망이를 내려놓고 빨래를 물에 헹구면서 눈을 가늘게 뜨고 개울 위쪽을 바라보았는데 그 시선이 향하는 곳은 물이 흘러오는 방향, 그러니까 마을 위쪽 산 언저리였습니다. 봄비가 내리지 않은 지 보름이 지나 있었고 개울물의 수위가 예년보다 조금 낮다는 것을 연화는 그 눈으로 가늠하고 있었습니다. 종돌이가 일어서려다가 왼쪽 다리를 잘못 짚어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오래된 상처가 있는 자리였는데 마침 아침에 장작을 패다가 다시 무리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연화는 빨래를 헹구던 손을 멈추고 종돌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빨래를 바위 위에 올려놓고 물에서 나와 개울가 풀숲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풀숲 사이를 한동안 훑어보던 연화가 쑥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잎이 더 두꺼운 풀 몇 줄기를 뜯어왔습니다. 그것을 돌 위에 놓고 방망이 등으로 지식인 뒤 종돌이의 바지를 걷어 올리고 닫힌 자리에 얹었습니다. 이게 무슨 풀이요? 종돌이가 물었습니다. 연화는 잎을 한 장 더 얹으며 짧게 대답하였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준 거예요. 종돌이는 그 말에 더 묻지 않았습니다. 연화가 풀을 얹은 자리를 헝겊으로 가볍게 묶어주는 동안 종돌이는 개울 건너편 산을 바라보며 눈을 깜박였습니다. 30년을 이 집에 있으면서 자신의 다리 상처를 직접 들여다보고 약초를 찾아 얹어준 사람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생각하였는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생각하였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종돌이는 헝겊이 묶이는 것을 느끼면서 손을 무릎 위에 얹고 고개를 약간 숙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연화가 절반만 한 빨래를 걷어들고 들어왔을 때 순덕은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당에 남겨두었던 빨랫감 절반은 아직 그대로였고 날이 저물어 오늘 안으로 마칠 수 없는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순덕은 안채 앞에서 몇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연화에게 따졌습니다. 시집 온 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른들 드실 밥상 제대로 못 차리지 빨래는 절반밖에 안 하지. 이게 며느리가 할 짓이에요. 부끄럽지도 않아요? 연화는 걷어온 빨래를 두 팔로 안은 채 고개를 들고 순덕을 보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고 입술을 깨무는 기색도 없었으며 말대꾸를 준비하는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불편하였는지 순덕이 먼저 눈을 돌리며 나 몰라라 해라고 내뱉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뒷곁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빨래를 개던 종돌이는 손을 잠깐 멈추었습니다. 낮에 연화가 개울가 풀숲을 훑던 눈빛과 지금 순덕에게 시선을 돌리지 않던 눈빛이 같은 것임을 종돌이는 느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밤이 깊어 최가댁이 조용해진 뒤 연화는 별채 방 안에 앉아 낮에 뜯어 온 약초 나머지를 추려내었습니다. 쓸 것과 버릴 것을 가르는 손놀림이 자연스러웠고 낮에 쑥 더미에서 한눈에 그 풀을 찾아낸 것이 우연이 아니었음이 그 손놀림에서 드러났습니다. 약초를 종이에 싸서 보자기 안에 넣어두면서 연화는 시선을 들어 창밖을 보았는데 창 너머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어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봄비가 내릴 것 같은 하늘이었지만 그것이 반가운지 걱정인지 알 수 없는 얼굴로 연화는 한동안 구름을 바라보다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닷새마다 서는 함한 장터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포목 가게 앞에는 색깔 고운 무명과 명주가 쌓여 있었고 생선 가게 앞에는 막 잡아온 민물고기들이 눈을 번뜩이며 대야 안에서 파닥거렸으며 곡물 가게 쪽에서는 쌀과 보리와 콩자루가 줄지어 놓여 저울 앞에 사람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장터 냄새는 언제나 그랬듯이 생선 비린내와 볏짚 냄새와 참기름 냄새가 뒤섞인 것이었는데 그 냄새 안에 사람들의 흥정소리와 웃음소리와 아이들 울음소리가 함께 녹아들어 봄 장터 특유의 왁자함을 만들어 내고 있었습니다. 맏며느리 순덕은 장바구니를 2개나 들고 이른 아침에 장터로 나섰습니다. 순덕이 장을 볼 때는 언제나 기준이 하나였는데 그것은 양이었습니다. 같은 돈으로 얼마나 많이 가져오느냐, 그것이 살림 잘하는 며느리의 증거라고 순덕은 굳게 믿었고 그 믿음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주 이야기하였습니다. 순덕은 곡물 가게 앞에 멈추어 쌀 자루를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가장 값이 싼 것으로 가득 흥정하였습니다.
가게 주인이 내놓은 가격에서 3번 깎아 원하는 값에 맞추었고 쌀 자루 2개를 들어 올리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정도면 한 달은 거뜬하겠네. 순덕은 옆에서 나무를 고르던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자루를 들어 보이며 말하였습니다. 아주머니는 눈썹을 들어 올리며 싸게도 샀네요 라고 하였고 순덕은 어깨를 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개화도 그 자리에서 포목 한 피를 흥정하다 말고 언니 쪽을 보며 엄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연화는 그날 순덕이 장에서 돌아온 뒤 마당에 내려진 쌀 자루 근처를 지나다가 멈추었습니다. 발걸음이 멎은 것은 쌀 자루 옆을 스칠 때였는데 연화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자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자루끈을 풀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손을 넣어 쌀을 한 줌 꺼내어 손바닥 위에 놓고 고개를 숙여 코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냄새를 맡는 시간이 짧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에 쌀알 몇 개를 엄지와 검지로 집어 빗 쪽으로 들어 올려보았습니다. 이 쌀은 쓰시면 안 됩니다요. 연화가 일어서며 말하였습니다. 목소리가 크지 않았지만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다 들을 만큼은 되었습니다. 순덕이 돌아보았습니다. 뭐라고요? 묵은 쌀인데 벌레가 들었어요. 냄새를 맡아보시면 알 겁니다요. 순덕의 눈썹이 서서히 올라갔습니다. 뒤에서 개화가 들어오다가 그 말을 듣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벌레라고요? 내가 오늘 장터에서 직접 보고 사온 쌀이에요. 좋은 쌀 나쁜 쌀 구분도 못하면서 그런 소리를 해요? 순덕의 목소리가 한 단 올라갔습니다. 연화는 손바닥의 쌀알을 자루 위에 가만히 내려놓으며 다시 한 번 말하였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묵은 것입니다요. 며칠 두면 알게 될 거예요. 그것이 연화가 더 한 말의 전부였습니다. 순덕은 그 말에 코웃음을 쳤고 개화는 마당으로 들어서며 순덕의 팔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언니, 신경 쓰지 마세요. 쌀도 제대로 고를 줄 모르는 게 뭘 알겠어요. 그날 장터에서 돌아온 순덕의 이야기는 저녁 밥상에서 한 번 더 나왔습니다. 최 진사 앞에서 순덕은 오늘 얼마나 좋은 값의 쌀을 사왔는지 자세히 설명하였고 막내 며느리가 쓸 수 없다고 하였다는 이야기도 곁들였습니다. 최 진사는 밥을 먹으면서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윤 씨 부인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윤 씨 부인의 숟가락이 밥그릇 위에서 한 번 멈추었다가 다시 움직이는 것을 알아챈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흘 뒤 장날이었습니다. 순덕은 다시 장바구니를 들고 나서려다가 개화를 앞세워 먼저 보냈습니다. 개화가 시장 어귀로 나가는 길에 연화도 마침 뒷곁에서 나와 마당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개화는 그 모습을 보고 장터 쪽으로 걸어가다가 생각이 났는지 멈추어 서서 연화를 불렀습니다. 새댁도 같이 가요. 구경이나 해봐요. 연화는 잠깐 개화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그날의 실수였습니다. 개화가 연화를 장터에 데려간 것은 구경을 시켜주려는 것이 아니었고 연화 스스로도 그것을 알면서 따라갔습니다. 장터 한복판에서 개화는 아는 안악들 몇 명을 만났습니다. 인근 마을의 며느리들과 아주머니들이었는데 개화가 최가댁 막내 며느리라고 연화를 소개하자 그들은 위아래로 훑어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자리에서 개화는 며칠 전 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언니가 장터에서 좋은 쌀을 사왔는데 이 새댁이 묵은 쌀이라서 못 쓴다고 하는 거예요. 쌀 자루도 제대로 못 보면서 안악들이 웃었습니다. 한 명이 연화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새댁이 쌀을 그렇게 잘 알아요? 개화가 대답할 틈을 주지 않고 먼저 나섰습니다. 게으른 년이 뭘 알겠어요. 시집 온 날부터 하품이나 하고 늦잠이나 자는 사람이. 그 말이 나왔을 때 장터 주변에 서 있던 사람들 몇이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개화는 목소리를 낮출 생각이 없었고 오히려 듣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다는 듯이 어깨를 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말을 들으면서 시선을 개화에게서 거두어 장터 곡물 가게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개화는 안악들과 이야기를 이어가며 연화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화는 곡물 가게 앞에 서서 쌀 자루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가게 주인은 낯선 얼굴의 젊은 여자가 자루를 꼼꼼히 들여다보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는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뭘 찾으시오? 며칠 전 이 가게에서 쌀 2자루 팔았죠. 가게 주인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보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사신 분이 제 시어머님 댁 며느리인데 그쪽에서 사간 쌀이 어디서 온 것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가게 주인은 잠깐 머뭇거리다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그게 창녕 쪽에서 온 물건이요. 작년 가을 것인데 보관을 잘못했다는 말이 있기는 하오만. 연화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무 말 없이 가게 앞을 떠났습니다. 더 따지지도 않았고 주인을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장터를 천천히 빠져나오면서 연화는 채소 가게 앞에서 잠깐 멈추어 마른 고추 몇 다발을 살펴보다가 작은 것 하나를 사서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개화는 장터에서 한참 더 머물다 오후에 돌아왔고 그날 저녁 밥상에서 연화가 장터에서 헛소리를 하고 다녔다는 이야기를 순덕에게 전하였습니다. 순덕은 밥그릇을 내려놓으며 그래도 잠자코 있어야지 어른이 사온 걸 트집 잡고 다니면 어떡해요 라고 하였고 두 며느리는 한동안 연화 이야기로 저녁을 보냈습니다. 닷새가 지났습니다. 창고 문을 열러 들어간 종돌이가 뛰어나온 것은 아침밥을 먹고 난 뒤였습니다. 종돌이는 발을 절뚝이면서도 빠른 걸음으로 순덕이 있는 쪽으로 달려와 숨을 고르며 말하였습니다. 큰아씨, 창고에 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요. 순덕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창고 문을 열어 안으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 발등 위로 무언가 우수수 쏟아졌습니다. 눈을 내리깔아 보니 작고 검은 벌레들이 마룻바닥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쌀 자루 2개가 쌓여있던 자리에서 벌레들이 기어나와 창고 바닥 전체로 퍼져 있었고 자루 안에서는 눅진한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순덕은 한 발짝 물러서며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소식은 금세 안채까지 퍼졌습니다. 개화가 달려와 창고 문 앞에서 안을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돌렸고 시아버지 최진사도 기침을 하며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쌀 자루 2개는 이미 쓸 수 없게 되었고 창고 안에 함께 보관되어 있던 다른 곡식들도 점검해 보아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순덕은 창고 앞에서 말을 잃은 채 서 있었고 그 얼굴에서 아침의 당당함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소동을 마당 구석에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고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으며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창고 쪽에서 벌레가 쏟아진다는 소리가 나자품에서 며칠 전 장터에서 사온 마른 고추 다발을 꺼내 종돌이에게 건네었습니다. 창고 구석구석에 매달아 두면 다른 자루는 지킬 수 있어요. 종돌이는 두 손으로 고추 다발을 받으면서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말이 없었지만 그 숙임이 길었습니다. 최가댁이 그날 입은 손해는 적지 않았습니다. 쌀 2자루는 고스란히 버려야 하였고 창고를 비우고 청소하는데 종들이 하루를 꼬박 써야 하였으며 인근 곡물 가게에서 다시 쌀을 사오는데 처음보다 더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순덕은 하루 종일 말이 없었고 개화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녁 무렵 윤씨 부인이 안채 마루에서 창고 쪽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려 마당 구석에 서 있는 연화를 불렀습니다. 연화가 다가와 무릎을 꿇자 윤씨 부인은 잠깐 침묵하였다가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내가 왜 저 아이를 데려왔는지 곧 알게 될 것이다. 연화를 향해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마루 기둥 뒤에서 움직임이 멎은 순덕을 향한 말이었고 안채 창호지 너머에서 숨죽이고 있는 개화를 향한 말이었으며 그 소리가 닿을 수 있는 최가댁의 모든 구석을 향한 말이었습니다. 윤씨 부인의 시선은 연화가 아니라 멀리 저녁 노을이 물드는 하늘 쪽을 향하고 있었고 그 눈빛 안에는 오래 기다려온 것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의 옆 얼굴을 잠깐 바라보다가 다시 시선을 내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더 이상 말은 없었습니다. 봄 저녁 바람이 마당을 한번 훑고 지나갔고 장독대 위에 뚜껑 하나가 바람에 살짝 들렸다가 내려앉았습니다. 금이 가 있던 바로 그 장독이었습니다. 여름이 문턱을 넘어서던 무렵 최가댁에는 잠시 평온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쌀 벌레 소동 이후로 순덕은 장터에서 물건을 사올 때 예전처럼 양만 따지지 않게 되었고 개화도 연화 앞에서 대놓고 빈정대는 일이 줄었습니다. 그렇다고 두 며느리가 연화를 달리 보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소리를 낮추었을 뿐이었고 눈빛으로 하는 말은 오히려 전보다 많아졌습니다. 연화는 그 눈빛들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느릿느릿 마당을 다녔고 여전히 아침을 늦게 시작하였으며 여전히 시키는 일의 절반쯤만 하고 멈추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평온함이 깨진 것은 6월 초순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종돌이가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다가 두레박을 멈추었습니다. 두레박 안의 물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맑아야 할 물이 뿌옇게 흐려 있었고 두레박을 코 가까이 가져가자 짐승 썩는 냄새가 희미하게 올라왔습니다. 종돌이는 두레박을 내려놓고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깊은 우물 안쪽에 무언가 검은 덩어리가 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죽은 쥐였습니다. 한 마리가 아니었고 두레박으로 건져 올려보니 3마리가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소식은 순식간에 최가댁 전체로 퍼졌습니다. 안채에서 아침 준비를 하던 종들이 달려왔고 개화가 마당으로 나와 우물을 들여다보다가 입을 막았으며 순덕이 두 눈을 크게 뜨고 건져 올린 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최 진사가 마당으로 나와 상황을 확인하였고 윤씨 부인도 안채 마루에 서서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순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우물에 쥐가 들어갔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종돌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하였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야 발견하였습니다요. 어젯밤까지는 멀쩡하였는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개화가 끼어들었습니다. 어젯밤에 우물가에 누가 있었는지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어젯밤에 이 마당을 혼자 돌아다닌 사람이 있잖아요. 개화의 시선이 천천히 연화 쪽으로 향하였습니다. 순덕도 같은 방향을 보았습니다. 마당에 서 있던 종들의 눈길도 하나둘 연화에게 모였습니다.
연화는 우물가에서 조금 떨어진 자리에 서서 건져 올린 쥐들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시선이 쥐에서 우물 주변 바닥으로 다시 우물 돌담 위쪽으로 천천히 이동하였습니다. 새댁이 밤마다 마당을 돌아다니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순덕이 말하였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단단하였습니다. 밤중에 혼자 우물가를 기웃거리더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최 진사가 기침을 한 번 하였습니다. 그것이 대답을 요구하는 신호였습니다. 집안 식구들의 눈이 연화에게 쏠렸고 종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최준혁은 아내와 어머니 사이를 번갈아 보다가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그 시선들을 등에 받으면서 우물 주변을 천천히 한 바퀴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우물 돌담 바깥쪽 바닥을 손으로 짚어보았고 우물 옆 버드나무 아래 땅을 손가락으로 눌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버드나무 뿌리 옆에서 무언가를 집어들었습니다. 집신 한 짝이었습니다. 안쪽이 헤어진 낡은 집신으로 최가댁 식구 누구의 것도 아닌 것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발 크기가 성인 남자의 것이었고 집신 바닥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흙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 것입니까? 연화가 집신을 들어 보이며 말하였습니다. 목소리가 크지 않았지만 마당 전체에 닿았습니다. 순덕이 눈썹을 좁히며 집신을 보았습니다. 개화는 입술을 달싹이다가 멈추었습니다. 연화는 집신을 내려놓고 다시 우물 주변 바닥을 살폈습니다. 우물에서 바깥 대문 쪽으로 이어지는 방향에 발자국이 찍혀 있었는데 이슬이 맺혔다 마른 자리에 남은 것이라 희미하였지만 없지는 않았습니다. 발자국은 대문 쪽에서 들어와 우물가를 한 바퀴 돌고 다시 대문 쪽으로 나간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물가 돌담 위에 술 냄새가 배어 있는 것을 연화는 코를 가까이 대어 확인하였습니다. 손바닥으로 돌담 위를 쓸자 손에 탁주 냄새가 묻어났습니다. 누군가 밤중에 외부에서 들어왔습니다요. 술을 마신 사람이 저 집신을 신고 연화가 말하였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최가댁 외삼촌 만복이 마침 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만복은 최진사 부인 윤씨의 남동생으로 젊어서 고을 건달 패거리와 어울리다가 지금은 인근 마을에서 빈손으로 살고 있는 50줄의 사내였습니다. 가끔 최가댁에 들러 밥을 얻어먹거나 돈을 구워 달라고 조르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고 최 진사는 그를 달가워하지 않았지만 처남이라는 이유로 내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만복은 마당 안의 소동을 보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우물가에 모인 사람들과 건져 올린 쥐들을 보며 짐짓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오? 우물에 쥐가 들어갔소. 연화는 만복이 들어서는 순간 시선을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만복의 발을 보았습니다. 집신을 신고 있었는데 왼쪽 집신 한 짝이었습니다. 오른쪽 발은 맨발이었습니다. 연화는 버드나무 아래에서 주운 집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른쪽 짝이었습니다. 연화가 집신을 들어 만복 쪽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만복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연화는 아무 말 없이 집신을 만복의 맨발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크기가 맞았습니다. 만복의 눈이 흔들렸고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외삼촌 어른, 어젯밤에 이 집에 오셨습니까? 연화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습니다. 만복은 잠시 버티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어젯밤에 잠깐 들렀다가 아무도 없어서
그냥 돌아갔소. 내가 왜 우물에 쥐를 넣겠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말이 채 끝나기 전에 마당 한켠에서 순덕이 몸을 돌렸습니다. 순덕의 얼굴에서 색이 빠졌습니다. 개화는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두 며느리가 만복과 함께 무언가를 꾸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순간 마당 안에 여럿이었지만 소리를 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윤씨 부인이 안채 마루에서 일어섰습니다. 그 움직임이 느리고 조용하였지만 마당 전체의 시선이 그쪽으로 모였습니다. 윤씨 부인은 마루에서 내려와 마당을 가로질러 만복 앞에 섰습니다. 예순을 넘긴 몸이었지만 등이 꼿꼿하였고 만복보다 머리 하나가 작았지만 올려다보는 것은 만복 쪽이었습니다. 만복아, 윤씨 부인이 말하였습니다. 이름 두 글자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이 많았습니다. 만복은 누나의 눈을 보지 못하고 시선을 내렸습니다. 발 옆에 놓인 집신 한 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 발에 맞는 집신이 이 집 우물가 버드나무 아래에서 나왔고 우물돌담에는 내가 즐겨 마시는 탁주 냄새가 배어있다. 그 우물에서 쥐 3마리가 나왔다. 윤씨 부인은 한 문장씩 끊어 말하였는데 각각의 문장 사이에 침묵이 있었고 그 침묵이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만복은 입을 열었다 닫기를 2번 반복하였습니다. 누이, 내가 잠깐 들렀다가 실수로 집신이 벗겨진 것뿐이요. 쥐는 내가 한 짓이 아니라고. 누구와 짰느냐? 윤씨 부인이 물었습니다. 묻는 형식이었지만 대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말투였습니다. 만복의 시선이 순간 순덕 쪽으로 향하였다가 다시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그 찰나의 움직임을 마당에 있던 여러 눈이 놓치지 않았습니다. 순덕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등이 약간 굽어 있었고 아침에 단단하던 목소리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외삼촌께 불평을 늘어놓은 것뿐인데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요.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자신이 직접 시켰다는 말도 아니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개화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은 채 시선을 마당 바닥에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순덕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만복에게 다시 시선을 주었고 만복은 그 눈빛을 받으며 어깨가 내려앉았습니다. 당장 나가거라. 이 집 문턱을 다시 넘을 생각은 하지 마라. 목소리는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복은 두 말 없이 몸을 돌렸습니다. 집신 한 짝을 집어 신으며 대문 쪽으로 걸어가는 만복의 등이 작아지는 것을 마당에 있던 모두가 지켜보았습니다.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윤씨 부인이 연화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연화는 그 자리에 서서 시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연화에게 다가와 두 손을 잡았습니다. 마당에 있던 종들이 그 장면을 보았고 최준혁도 보았으며 고개를 숙이고 있던 순덕도 그 기척을 느끼고 눈을 들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연화의 손을 잠깐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그 짧은 손길 안에 이 집에 잘 왔다는 말과 내가 옳았다는 말과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라는 말이 모두 담겨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연화는 그 손길을 받으면서 눈을 한 번 내리깔았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최준혁은 그 광경을 보면서 자신이 아내에게 시선 한 번 제대로 주지 못하였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소동이 벌어지는 동안 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느 쪽도 붙들지 못하였고
아내에게 누명이 씌워지는 것을 보면서도 한 발짝을 떼지 못하였습니다. 그 사실이 뒤늦게 발바닥부터 올라오는 것처럼 느껴졌는지 최준혁은 주먹을 한 번 쥐었다가 폈습니다. 연화는 그 남편을 보지 않았습니다. 우물은 그날 오후 종돌이와 마을 사람들이 나서서 청소하였습니다. 돌담을 드러내고 바닥을 퍼내어 새 물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리는데 하루가 걸렸습니다. 연화는 그 작업을 멀리서 지켜보다가 종돌이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귓속말로 전하였는데 종돌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날 아침 우물 돌담 안쪽에 숯몇 덩이를 매달았습니다. 숯이 물 냄새를 잡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최가댁의 종돌이와 연화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최준혁은 별채방 안에서 연화에게 처음으로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일은 내가 잘못하였소. 연화는 등잔 앞에 앉아 삼을 삼다가 손을 멈추었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소. 그냥 보고만 있었소. 방 안에 침묵이 깔렸습니다. 등잔 불꽃이 한 번 흔들렸습니다. 연화는 다시 삼을 집어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요. 그것이 연화의 대답이었습니다. 짧았지만 원망이 없었고 위로도 없었으며 그냥 사실 그대로였습니다. 최준혁은 그 짧은 대답 앞에서 오히려 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내의 등이 등잔 불빛을 받아 조용하게 빛나는 것을 보다가 그는 처음으로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자신이 전혀 모른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당 밖 멀리서 부엉이 울음소리가 한 번 들렸다가 끊겼습니다. 여름밤이 깊어가고 있었고 우물 안에서는 새 물이 천천히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6월이 지나고 7월로 접어들었지만 하늘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만 고을 일대에 비가 내리지 않은 것이 한 달을 넘어서고 있었고 논바닥은 거북등처럼 갈라져 발을 디디면 흙먼지가 풀풀 날렸으며 모내기를 마친 벼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잎끝부터 누렇게 타들어갔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이른 아침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지만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은 날이 갈수록 더 높고 더 파랗기만 하였고 그 파란색이 이제는 반갑지 않았습니다. 우물마다 수위가 낮아지고 있었고 개울은 여름인데도 발목을 겨우 적실 만큼만 흘렀습니다. 최가댁에서도 가뭄 이야기가 밥상마다 오르내렸습니다. 최진사는 논을 둘러보고 돌아와 한숨을 길게 내쉬었고 맏아들 내외도 자기 논 걱정에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걱정과 실제 행동 사이에는 늘 거리가 있었습니다. 걱정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그 걱정이 무언가를 미리 준비하는 손놀림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순덕은 달랐습니다. 순덕의 방식으로 달랐습니다. 가뭄이 길어지자 순덕은 오히려 더 바빠졌는데 그 바쁨은 준비가 아니라 체면을 지키는 방향으로 향하였습니다. 인근 마을 양반가에서 7월 초하루 잔치를 연다는 소식을 들은 순덕은 최가댁도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며 쌀을 풀어 음식을 장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개화도 거기에 가세하여 포목을 새로 드리고 손님 맞을 준비에 열을 올렸습니다. 곳간에 쌀이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최가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연화는 그 무렵부터 이상한 행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 그것을 눈치챈 것은 종돌이였습니다. 종돌이는 어느 날 이른 새벽에 뒷곁으로 나갔다가 연화가 혼자 땅을 파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삽이 아니라 나무 괭이로 돌담 아래쪽 흙을 파내는 것이었는데 구덩이에 너비가 항아리 하나를 들이밀 만큼 되었습니다. 연화는 종돌이를 보고 손짓으로 가까이 오라고 하였습니다.
종돌이가 다가가자 연화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하였습니다. 이것 좀 도와줘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요. 종돌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새벽과 밤 사이를 이용하여 뒤껴 돌담 아래를 파기 시작하였습니다. 구덩이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돌담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여러 개를 팠는데 각각의 구덩이에는 연화가 어디선가 구해온 큰 항아리가 하나씩 들어갔습니다. 항아리를 묻고 나면 그 위를 흙으로 덮어 표시가 나지 않게 하였고 돌담 아래라 낮에도 그늘이 지는 곳이었으므로 지나치는 사람이 눈치채기 어려웠습니다. 항아리가 묻히기 시작하면서부터 연화는 곡간을 드나드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곡간 문을 열어 안을 들여다보았고 순덕이 잔치 음식을 만드느라 쌀을 퍼낸 날이면 그 줄어든 양을 눈으로 가늠하며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개화가 한 번 보고 순덕에게 전하였습니다. 순덕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곡간 구경이 그렇게 좋으면 실컷 구경하라고 해요. 일은 안 하면서 구경은 잘하네. 그 말이 연화의 귀에 들어갔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연화는 계속 곡간을 드나들었습니다. 7월 중순이 되자 연화의 행동이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연화는 새벽에 일어나 장터 방향으로 나갔다가 해가 뜨기 전에 돌아오는 일을 사흘에 한 번꼴로 하였습니다. 들고 나갈 때는 빈 자루였고 들고 들어올 때는 묵직한 자루였습니다. 자루 안에는 쌀과 콩과 말린 나물이 섞여 있었는데 그 양이 한 번에 조금씩이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조금씩이었습니다. 그것을 연화는 뒷견 항아리 안에 차곡차곡 채워 넣었습니다. 종돌이는 그 일을 도우면서도 오래 묻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두고 봐야 한다는 것을 30년 머슴살이로 배운 종돌이였으므로 이유를 묻기보다 손을 보탰습니다. 다만 한 번은 항아리 뚜껑을 덮으면서 나지기 말하였습니다. 아씨, 이게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요? 연화는 항아리 위를 흙으로 덮으며 잠깐 하늘을 보았습니다. 가을까지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종돌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가댁 안에서 이 일이 완전히 감추어지기란 어려웠습니다. 8월로 접어들던 어느 저녁 최준혁이 뒷곁에서 연화를 발견하였습니다. 연화는 항아리 하나를 묻고 그 위에 흙을 다지는 중이었고 손에 흙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최준혁은 그 광경을 보고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뭘 하는 거요? 연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깐 남편을 바라보다가 다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항아리를 묻고 있습니다요. 왜요? 연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흙을 고르게 다지는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준혁은 연화 옆에 쪼그려 앉아 그 손을 보았습니다. 손이 어둠 속에서도 능숙하게 움직이는 것이 이것이 처음 하는 일이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얼마나 됐소? 이걸 혼자 해온 게. 연화가 잠깐 손을 멈추었습니다. 봄부터요. 최준혁은 그 말을 듣고 주변을 돌아보았습니다. 돌담을 따라 고르게 다져진 흙이 여러 군데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개였습니다. 그 아래 항아리들이 줄지어 묻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그때였습니다. 최준혁의 눈썹이 모였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소? 연화는 대답하기 전에 잠깐 남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쌀이요. 콩이요. 말린 것들이요. 최준혁이 입을 열려다 다시 닫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목소리가 올라왔습니다. 낮았지만 안에 뭔가 쌓인 것이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왜 이걸 나한테 말하지 않은 거요?
왜 늘 숨기기만 하오? 이 집에 당신 남편이 있는데 왜 혼자서만 종돌이하고만. 연화는 흙을 다지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 올려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연화의 목이 한 번 움직였습니다. 무언가를 삼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지금 말하면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요. 그 말이 나온 뒤 뒷곁이 조용해졌습니다. 최준혁은 그 말의 의미를 붙들려 하였습니다. 지금 말하면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자신도 포함된다는 뜻임을 그는 천천히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차렸습니다. 이 봄부터 자신이 아내를 향해 취한 태도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콜레날 비웃음을 받을 때 나서지 않은 것, 국을 엎질렀을 때 순덕편에 서 있었던 것, 우물 사건 때 한 발짝도 떼지 못한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숨긴다고 먼저 따진 것. 최준혁의 손이 무릎 위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주먹이 천천히 펴졌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다시 손을 내려 흙을 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더 이상 말은 없었습니다. 최준혁은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었고 연화가 흙을 다지는 소리만 뒷곁을 채웠습니다. 어느 순간 최준혁이 손을 내밀어 연화 옆에 흙을 함께 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연화는 그쪽을 보지 않았지만 손이 잠깐 멈추었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아무 말 없이 나란히 흙을 다졌습니다. 8월이 깊어가면서 가뭄의 기세는 꺾일 줄을 몰랐습니다. 비가 오지 않은 날이 60일을 넘어섰고 마을에서 재를 올려도 하늘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논바닥의 벼는 반쯤 말라 있었고 고을 사람들 사이에서 올가을 수확이 형편없을 것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기 시작하였습니다. 장터의 쌀값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였고 그것을 눈치챈 상인들이 곡식을 사들여 쌓아두기 시작하였습니다. 순덕은 그 즈음 7월 잔치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잔치에 쓴 쌀이 아까워졌는지 아니면 앞날이 걱정되었는지 밥상에서 말수가 줄었고 표정도 전과 달랐습니다. 개화도 새 포목을 드리는 것을 멈추었고 장터에 나가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연화는 그 무렵 우물을 손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물 독 사건 이후 숯을 매달아 두었던 것에 더하여 이번에는 우물 돌담 틈새를 찰흙으로 메우고 뚜껑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물이 증발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서였습니다. 종돌이가 나무를 켜서 뚜껑을 만드는 동안 연화는 틈새를 메우는 작업을 하였는데 그 작업을 보다 못한 개화가 한마디 하였습니다. 우물 뚜껑은 왜 만들어요? 비도 안 오는데 우물이 넘칠 것도 아니고. 연화는 찰흙을 고르며 대답하였습니다. 비가 안 오니까 만드는 거예요. 개화는 그 말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굳이 알려 하지 않는 것이 개화의 방식이었습니다. 연화가 하는 일들이 하나하나 뒤에 가서 맞아 들어가는 것을 몇 번 보았으면서도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개화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을이 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맑았고 땅은 여전히 말라 있었으며 빗곁 돌담 아래에는 항아리들이 줄지어 묻혀 있었습니다. 그 항아리들이 언제 열릴지, 열렸을 때 안에 무엇이 얼마나 들어있을지는 연화와 종돌이와 최준혁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 사람 중에서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연화 혼자였습니다. 돌담 너머로 바람이 한 줄기 지나갔습니다. 가을 냄새가 섞인 바람이었습니다. 연화는 우물 뚜껑을 닫으면서 그 바람의 방향을 잠깐 느꼈습니다. 북쪽에서 오는 바람이었습니다.
가뭄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바람이 말하고 있었고 연화는 그것을 알아들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그러나 최가댁 사람들이 기다리던 가을이 아니었습니다. 9월이 되어도 논에는 거둘 것이 없었습니다. 벼는 이삭을 내밀었지만 나달이 여물지 못하였고 줄기는 가늘고 잎은 바스러질 듯 말라 있었습니다. 함한 고을 전체가 그러하였습니다. 수확이 없는 것이 최가댁만의 일이 아니었으므로 장터의 쌀값은 여름부터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더니 9월에 접어들자 2배가 되었고 10월이 되었을 때는 봄철 가격의 5배를 넘어섰습니다. 5배가 되고 나서도 값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곡식을 내놓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진 사람은 팔지 않았고 없는 사람은 살 돈이 없었습니다. 최가댁 고가는 여름 내내 순덕과 개화가 잔치를 벌이고 손님을 치르면서 생각보다 빠르게 비어갔습니다. 최진사도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며느리들의 살림에 일일이 손을 댈 수 없었고 설마 이 정도까지 흉년이 들겠느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설마라는 생각은 언제나 가장 나쁜 때에 가장 크게 틀리는 법이었습니다. 10월 초순 최진사가 곡간문을 열었다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마니가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겨울을 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고 장터에서 사오려 하면 지금 가격으로는 최가댁 재산의 절반을 써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최진사가 마당으로 나와 기침을 하였는데 그 기침 소리가 예전과 달리 힘이 없었습니다. 순덕이 곡간을 보고 난 뒤 개화를 불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잔치 음식 만들 때 개화 당신도 같이 쓴 거잖아요. 개화가 맞받았습니다. 언니가 먼저 쌀 풀자고 하지 않았어요? 나는 언니 따라서 한 것뿐인데. 두 며느리의 목소리가 마당에 퍼졌습니다. 오전 내내 서로 책임을 넘기는 말들이 오고 갔고 그 사이에 종들이 눈치를 보며 하나둘 빠져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장터에 심부름 간다는 핑계였고 다음에는 집에 급한 일이 생겼다는 말이었으며 그 다음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나갔습니다. 흉년에 밥을 굶으면서까지 남의 집 일을 할 종은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 최가댁에 남은 종은 종돌이 하나였습니다. 종돌이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갈 곳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30년을 이 집에서 살았으므로 나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순덕과 개화가 서로에게 목소리를 높이는 사이에 최진사는 사랑채에 들어가 문을 닫았고 맏아들과 둘째 아들은 자기 집 걱정에 최가댁을 드나들지 않았습니다. 집안이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벽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무너지는 방식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이 쓰러진 것은 10월 중순의 아침이었습니다. 안채에서 일어나려다가 어지럼증을 느낀 윤씨 부인은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방바닥에 손을 짚었습니다. 종돌이가 발견하여 자리를 펴 눕혔을 때 윤씨 부인의 이마는 차가웠고 입술에 핏기가 없었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한 날이 쌓인 것이었습니다. 식구들이 줄어드는 밥을 나누어 먹는 동안 윤씨 부인은 자신의 몫을 줄이고 줄였는데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순덕이 달려와 시어머니를 보더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개화도 방문 앞에서 손으로 입을 막고 서 있었습니다. 두 며느리는 아까까지 서로에게 소리를 지르다가 시어머니가 쓰러지자 그 기세가 한꺼번에 꺼졌습니다. 최진사가 사랑채에서 나와 윤씨 부인 방으로 들어갔고 최준혁도 별채에서 달려왔습니다. 연화는 그 소식을 듣고 윤씨 부인 방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목을 가볍게 짚어 맥을 확인하고 이마와 목 뒤를 손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방 밖으로 나와 종돌이에게 말하였습니다. 따뜻한 물에 소금 조금 풀어서 가져다 줘요. 그리고 뒷견 담장 아래 가보세요. 종돌이가 눈을 들었습니다. 지금요? 지금요? 종돌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빗곁으로 갔습니다. 연화는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데우면서 시어머니의 방 쪽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방 안에서 순덕의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고 최준혁이 낮은 목소리로 무어라 말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뒷곁에서 종돌이가 괭이를 들었습니다. 돌담 아래 흙이 고르게 다져진 자리들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자리를 파기 시작하였습니다. 얼마 파지 않아 항아리 뚜껑이 나왔습니다. 뚜껑을 열자 묵직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쌀이었습니다. 봄부터 조금씩, 여름 내내 조금씩 채워온 쌀이 항아리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종돌이는 잠깐 그 자리에 서서 항아리 안을 들여다보다가 다음 자리로 괭이를 옮겼습니다. 두 번째 항아리에는 콩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항아리에는 말린 나물이 가득하였고 네 번째에는 다시 쌀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종돌이는 돌담을 따라 항아리를 하나씩 꺼내면서 입술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항아리를 꺼낼 때마다 눈가에 무언가 맺혔다가 사라졌고 그것이 땀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연화가 뒷곁으로 나왔을 때 항아리 8개가 돌담 옆에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보고 천천히 걸어와 뚜껑을 하나씩 열어 안을 확인하였습니다. 쌀, 콩, 말린 무, 말린 나물, 쌀, 콩, 메밀, 쌀. 항아리마다 채운 것이 달랐고 그 순서와 양이 연화의 머릿속에 처음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연화가 안채 쪽을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파보세요. 목소리가 크지 않았지만 마당까지 닿았습니다. 순덕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연화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한 채 뒷곁으로 걸어왔다가 항아리들을 보고 발걸음이 멎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연화는 대답 대신 괭이를 들어 아직 파지 않은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종돌이가 다시 괭이를 들어 그 자리를 팠습니다. 9번째, 10번째, 11번째 항아리가 나왔습니다. 개화가 뒷곁으로 들어오다가 항아리 행렬을 보고 그 자리에 멈추어 섰습니다. 최준혁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12번째 항아리가 나왔을 때 뚜껑을 여니 쌀이 가득하였고 13번째에는 콩과 팥이 섞여 있었으며 14번째는 말린 고추와 마른 버섯이 차곡차곡 담겨 있었습니다. 돌담 아래 마지막 자리를 팠을 때 나온 15번째 항아리를 종돌이가 조심스럽게 꺼내어 뚜껑을 열었습니다. 쌀이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채운 것이라 제일 위쪽에 있었고 가장 최근에 가져다 넣은 것이라 윤기가 있었습니다. 마당에 항아리 15개가 줄지어 놓였습니다. 순덕은 그 항아리들 앞에 서서 말을 잃었습니다. 무릎이 조금씩 굽히는 것이 보였는데 무릎이 굽혀지는 것을 순덕 자신도 알아채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개화는 손으로 입을 가린 채 항아리 하나에 다가가 쌀을 한 줌 꺼내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 쌀알들이 손바닥 위에서 작고 단단하게 빛났습니다. 최준혁은 연화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화의 옆에 서서 항아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연화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종돌이가 제일 큰 쌀 항아리를 두 손으로 안으며 말하였습니다. 부엌으로 들고 갈까요, 아씨?
연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최가댁 부엌에서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이 지어졌습니다. 쌀을 씻는 소리가 났고 솥에 불을 지피는 소리가 났으며 콩을 불리는 냄새와 말린 나물을 물에 담그는 냄새가 뒷곁까지 퍼졌습니다. 윤 씨 부인 방까지 그 냄새가 닿았는지 안채에서 기척이 들렸습니다. 종돌이가 달려가 보니 윤 씨 부인이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소식을 듣고 따뜻하게 지은 죽 한 그릇을 들고 윤 씨 부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죽그릇을 받으면서 연화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부터 지금까지 비녀가 떨어지던 혼례날부터 이 가을날까지 이 며느리가 걸어온 길이 그 얼굴 위에 층층이 쌓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윤 씨 부인의 눈가가 가늘게 접혔습니다. 고생하였다. 윤 씨 부인이 말하였습니다. 세 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세 글자가 이 봄부터 가을까지의 모든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숙인 고개가 오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방 밖에서 순덕과 개화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두 며느리는 복도에 나란히 서서 방 안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벽을 향해 서 있었습니다. 순덕의 손이 치맛자락을 꽉 쥐고 있었고 개화는 아래 십수를 깨물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보다 먼저 다른 것이 목구멍을 막고 있었습니다. 최준혁은 뒷곁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항아리들이 있던 자리에 빈 구덩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아내가 새벽마다 이 자리를 파고 채우고 덮었다는 것을, 자신은 8월이 되어서야 알았다는 것을, 알고서도 숨긴다고 따졌다는 것을 그는 구덩이를 보면서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서 다시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번에는 오래 펴지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뒷곁에서 가을바람이 한 번 지나갔습니다. 빈 구덩이들이 그 바람을 받았습니다. 봄부터 이 자리를 채우던 것들이 이제 부엌으로 들어가 불 위에 올려진다는 것을 바람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최가댁에서 죽을 쏜다는 소식이 마을 어귀까지 닿은 것은 항아리를 꺼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흉년이 든 마을에서 죽을 쏜다는 말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사흘째 제대로 먹지 못한 집이 마을 안에 10집이 넘었고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은 더 오래되었습니다. 그 소문이 어떻게 퍼졌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점심 무렵이 되자 최가댁 대문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부엌에서 큰 솥 2개에 불을 지피고 쌀과 콩을 함께 넣어 죽을 쑤기 시작하였는데 그 양이 최가댁 식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솥의 크기를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종돌이가 부엌 안에서 불을 살피며 말하였습니다. 얼마나 드릴 생각입니까요, 아씨? 연화는 솥 안을 저으며 대답하였습니다. 오는 사람마다요. 종돌이는 더 묻지 않고 장작을 더 집어넣었습니다. 대문 앞에 모인 사람들은 처음에는 멀찍이 서 있었습니다. 최가댁이 곡식을 나누어 준다는 말이 맞는지 확신하지 못하였고 혹시 잘못 들은 것이면 창피하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엌에서 죽 끓는 냄새가 대문 밖까지 흘러나오자 사람들의 발이 조금씩 앞으로 움직였습니다. 연화가 대문을 열고 나와 그릇을 들고 온 사람이 있으면 받아들이고 그릇이 없는 사람에게는 집 안에 있는 그릇을 내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죽그릇을 받아드는 동안 그 얼굴들 사이에 낯익은 얼굴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홀레날 마당에서 웃음을 터뜨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마에서 내리던 연어를 보며 수군거렸던 안악들이었고, 비녀가 떨어질 때 혀를 찼던 노인들이었으며, 장터에서 개화와 함께 게으른 며느리라고 비웃었던 이웃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최가댁 대문 앞에서 죽그릇을 두 손으로 받아 들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얼굴들을 알아보면서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퍼 담는 손이 멈추지 않았고 표정이 달라지지 않았으며 다음 사람에게 시선을 옮기는 속도가 한결같았습니다. 죽그릇을 받아 든 노인 하나가 고개를 숙이며 말하였습니다. 고맙소.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연화는 그 말에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안채에서 윤씨 부인이 마루에 나와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직 기운이 돌아오지 않아 기둥에 손을 짚고 서 있었지만 눈은 대문 앞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최진사도 사랑채에서 나와 마당 한켠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며느리가 죽을 나누는 것을 나란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마당 안에서 무릎 꿇는 소리가 났습니다. 춘덕이었습니다. 춘덕은 마당 한가운데서 연화를 향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 몸이 천천히 앞으로 굽혀졌고 이마가 마당 돌바닥에 닿았습니다. 키가 크고 눈썹이 짙은 맏며느리가 마당 한가운데서 막내 며느리에게 이마를 조아리는 광경을 마당 안에 있던 사람들이 숨을 멈추고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잘못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하였습니다.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마를 든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는데 닦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닦는 것이 이 자리에서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개화가 순덕 옆에 나란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개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보다 빠르게 눈물이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개화는 입술을 꽉 다문 채 이마를 바닥에 대었고 그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연화는 죽솥 앞에서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국자를 잡은 손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순덕의 굽혀진 등을 보았고 개화의 떨리는 어깨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연화는 솥 앞에서 한 발짝 나와 두 형님 앞에 섰습니다. 일어나세요. 목소리가 낮고 평평하였습니다. 원망이 없었고 위로도 없었으며 그냥 사실처럼 들렸습니다. 순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화의 얼굴에서 섞는 기색을 찾으려 하였지만 없었습니다. 개화도 고개를 들어 연화를 보았습니다. 연화는 두 사람을 차례로 보다가 다시 솥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국자를 들어 다음 그릇에 죽을 퍼 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이 용서였습니다. 말로 한 것이 아니었고 고개를 끄덕인 것도 아니었으며 괜찮다는 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냥 다시 국자를 든 것이 용서였습니다. 순덕은 그것을 알았는지 천천히 일어나 소매로 눈을 닦았습니다. 개화도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보다가 부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남은 죽을 푸는 것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최준혁이 연화 곁으로 왔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대문 앞에서 죽솥 옆에서 최준혁은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화가 국자를 든 손이었습니다. 죽 냄새가 배어 있었고 솥 앞에서 오래 서 있어 열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최준혁은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내가 가장 어리석었소.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흔들렸습니다. 연화는 국자를 내려놓고 잡힌 손을 빼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남편을 보았습니다. 최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는데
손으로 닦으려 하였지만 연화의 손을 잡고 있어 닦지 못하였습니다. 눈물이 그냥 흘렀습니다. 연화는 그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시선을 다시 소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나 손은 빼지 않았습니다. 최준혁의 손이 연화의 손을 쥔 채로 두 사람은 잠시 그 자리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서 사람들이 오가고 부엌에서 순덕과 개화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으며 종돌이가 장작을 더 집어넣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씨 부인이 마루에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기둥에 짚었던 손을 놓고 마당을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최진사가 곁에서 팔을 내밀었지만 윤씨 부인은 그 팔을 받지 않고 혼자 걸었습니다. 대문 앞에 서서 죽그릇을 받아드는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았고 부엌에서 움직이는 두 며느리를 바라보았으며 솥 앞에 나란히 선 막내 아들과 막내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씨 부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대문 앞에서 죽그릇을 받던 마을 사람들도 그 기척을 느끼고 시선을 돌렸습니다. 윤씨 부인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맑았고 가을 마당에 고르게 닿았습니다. 손만 빠른 이는 늘 오늘만 봅니다. 마음이 조급하면 많이 움직여도 늘 늦지요. 그러나 느긋한 이는 내일을 봅니다. 집안을 살리는 것은 부지런한 손이 아니라 깊은 생각입니다. 말이 끝난 뒤 마당이 조용하였습니다. 바람도 잠깐 멎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그 말을 하면서 연화를 보지 않았습니다. 마당 전체를 보았습니다. 순덕을 보았고 개화를 보았으며 대문 앞에 선 마을 사람들을 보았고 최진사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 안에 꾸짖음이 없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을 탓하지 않는 눈빛이었고 앞으로 남은 것을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리가 없었습니다. 죽그릇을 두 손으로 들고 서 있던 노인 하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옆에 있던 안악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콜레날 비녀가 떨어질 때 웃음을 터뜨렸던 그 안악이었습니다. 장터에서 개화와 함께 게으른 며느리라고 하였던 이웃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죽그릇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부끄러움은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당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각각 다른 방식으로, 제각각 다른 깊이로 봄부터 지금까지 자신이 보아온 것과 믿어온 것과 말하였던 것들이 이 가을 마당에서 한꺼번에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침묵 속에서 다시 국자를 들었습니다. 다음 그릇에 죽을 퍼 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릇, 또 다음 그릇.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새벽을 깨워 항아리를 채우던 그 손이 지금은 그것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채우는 것과 비우는 것이 같은 손에서 나왔고 같은 생각에서 나왔습니다. 종돌이가 부엌 앞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30년을 이 집에 있으면서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은 두고 봐야 안다고 하였는데 다 보고 나니 눈이 제대로 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종돌이는 소매 끝으로 눈가를 한번 닫고 다시 장작을 들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솥 안에 죽이 줄어들었고 대문 앞에 모였던 사람들도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죽그릇을 돌려주며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말없이 고개만 숙이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 것은 홀레날 제일 크게 웃었던 노인이었는데 그 노인은 대문을 나서다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연화가 빈솥 앞에서 뚜껑을 닫는 것이 보였습니다. 노인은 한동안 그 뒷모습을 보다가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무어라 말하고 싶었는지
아니면 그냥 보고 싶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최가댁 식구들이 안채에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모두가 한자리에 앉은 저녁이었습니다. 윤 씨 부인이 상석에 앉았고 최 진사가 그 옆에 앉았으며 맏며느리 순덕과 둘째 며느리 개화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최준혁과 연화가 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종돌이는 마루 아래에 앉아 같은 밥상을 받았는데 3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연화가 그렇게 하였습니다. 밥상에는 쌀밥이 있었습니다. 콩이 섞인 밥이었고 말린 나물 2가지가 있었으며 된장찌개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었지만 그 어느 것도 부족하지 않은 밥상이었습니다. 윤 씨 부인이 수저를 들기 전에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무어라 속으로 말하는 것 같았는데 아무도 그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수저가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밥 먹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밤이 깊어 식구들이 각자의 방으로 흩어진 뒤 연화는 혼자 뒷곁으로 나왔습니다. 항아리들이 있던 자리, 이제는 빈 구덩이들이 채워지고 흙이 고르게 덮인 자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가을 달이라 여름 달보다 높고 차가웠으며 그 달빛이 돌담 위에 고르게 깔렸습니다. 연화는 돌담 끝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봄에 처음 이 집에 왔던 날 밤에도 이 자리에 서서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때는 구름이 많아 별이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은 별이 많았습니다. 같은 자리였지만 다른 하늘이었고 같은 하늘이었지만 다른 사람이 보고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준혁이었습니다. 연화 곁에 와서 나란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2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이 집에서 있었던 일들이 2 사람 사이에 조용히 놓여 있었고 그것을 굳이 말로 꺼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최준혁이 하늘을 보다가 말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비가 올 것 같소. 연화가 잠깐 하늘을 보다가 대답하였습니다. 올 거예요. 어떻게 알아? 연화는 별 하나를 잠깐 바라보다가 말하였습니다. 가을 바람이 달라졌어요. 봄 냄새가 섞여 있어요. 최준혁은 그 말을 들으며 다시 하늘을 보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이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그냥 믿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그것을 배웠습니다. 2 사람은 달이 구름 사이로 들어갈 때까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뒷곁 돌담 아래 비어있던 자리들은 흙으로 채워져 있었고 그 위로 가을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내년 봄에 그 자리에 무엇을 심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할 사람이 누구인지는 이제 최가댁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연화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영화는 남들보다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남들보다 크게 떠들지도 않았지요. 그저 남들이 오늘을 사는 동안 혼자서 내일을 준비했을 뿐입니다. 생각해보면 말입니다. 우리 살면서 참 많이 봐왔지요.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이 꼭 많이 이루는 것도 아니고 말 많은 사람이 꼭 옳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진짜 깊은 사람은 늘 조용했습니다. 진짜 단단한 사람은 늘 느긋해 보였지요. 시어머니 윤 씨 부인이 그랬습니다. 손이 빠른 며느리가 아니라 생각이 깊은 며느리를 알아봤지요. 세상이 다 비웃을 때 혼자 흐뭇하게 웃었던 그 눈빛 기억하시겠지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애쓰셨습니다. 빠르게 살아온 세월 속에서 때로는 느긋하게 멀리 바라보는 것이 더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연화가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오늘처럼 가슴에 남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